사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뼈사리. 뼈로 되는 게 더 연대가 올라가는 살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슬 같은 사리.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구슬 같은 사리를 쌀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리가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정수인데 그걸 내가 기도를 해서 감흥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강세. 여기서 보초 세워놓을 테니까 안에서 기도해봐. 진짜 그런 게 나타나면 내가 탑을 건립해 줄게. 탑을 건립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탑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탑이 그냥 조그만 이런 탑, 사리를 모신 탑 그게 아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탑 안에 그러니까 탑이 대웅전 기능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도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그 유해도 사리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장하고 남은 어떤 신령한 어떤 구슬 같은 걸 사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그 법구 시신도 사리라고 사리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 탑이 만들어질 때 보면 조발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그거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만들어지는 부처님 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유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유품보다는,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신체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있어. 그하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손톱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이돌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머리카락 뽑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팬 중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열정이 다 식었겠지만 아니 근데 그걸 이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사인보다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인이 난가? 머리카락이 난가? 근데 실제로 상업적으로 어떻게 해서 판 경우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DNA를 신용카드 같은 데다 하나씩 넣은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팔리지. 우리는 안 팔리지. 그래서 그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근데 이런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사실은 또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로 보면 뼈가 본질이게 더 가깝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뼈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리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사리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유해 자체도 사리고 유해 자체 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고 그 다음에 화장한 뒤에 나온 모든 것 사리. 사리의 범주가 화장과 관련된 모든 것,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도 있었던 신체. 이게 다 사리입니다. 이게 다 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에도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후대로 가면 사리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머리뼈, 두개골뼈, 머리뼈. 그다음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건 치아. 이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인도 사람이니까 머리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사람들,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머리로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 창자로 생각한다. 창자를 뇌로 봤었던 거예요. 뇌로. 뇌로. 그래서 부처님 복장할 때도 배에다 한다.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창자를 씻어낼 수 있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재지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불도직 얘기할 때도 뭐 창자를 꺼냈다더라, 뭐 씻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중국적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걸로 압축이 돼요. 심장 얘기도 있는데, 심장이 뭐가 문제냐면 보존이 안 되죠. 심장은 보존이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서 사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이쁜 게 사실은 눈이거든요. 근데 눈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이거 뽑아놓으면 제 가장 박혀있을 때 가장 이쁜 거, 뽑혀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눈이에요. 의심나면 한번 이렇게 뽑아봐. 알로. 알로 뽑아보세요. 그래서 심장. 그다음에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어차피 보호용제니까 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리 얘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골사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치사리가 되는 거고, 심장이 사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심장이 살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 이건 이제 뇌살이죠. 우리나라만 그냥 예를 단적으로 들을게요. 예를 단적으로 들을게요. 전골살이 통도사입니다. 치살이 건봉사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모르세요? 건봉사 치살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건봉사 치살이 진짜 중요한 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봉사 살이는 그냥 일반 살이가 아니고 통도사 살이 세트입니다. 그 자장 스님 컬렉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장 스님이 이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 친견하시고 받아온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봉사가 예전에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조선 후기 때까지 3,000칸이 넘은 절이 건봉사예요. 이제 38선 때문에 절단이 났죠, 아주. 금강산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금강산이 살아있을 때는 금강산 사찰들이 다 대단해요. 금강산에 1911년에 사찰령 할 때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금강산. 그게 건봉사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유점사하고 2군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계산, 송광사하고 그 다음에 서남사, 이 2군데,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이 2절밖에 없어요. 송광사는 고려 말에 이제 동국 제1도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뜨게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건 진울스님 그 계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금강산은 이제 원간석기 때 이제 법기부살 신앙이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막 뜨게 되는 거예요. 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안에는 본사급 사찰만 5에서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산 안에 4대 사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점사, 그 다음에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 여기 4대 사찰. 요 말고도 뭐 정양사라든지 이런 절들도 상당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 산 바깥쪽에 건봉사가 있는 거예요. 건봉사는 우리나라 남한 쪽에 있습니다. 남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금강산이 있을 때는요, 설악산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사가 본사가 아니에요. 신흥사 본사 아니에요. 38선 갈리고 난 뒤에 건봉사하고 강원도에 3개의 본사가 있었어요. 건봉사, 그 다음에 유점사,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유점사, 유점사가 오히려 더 큰 절이에요. 레벨이 더 높은 절이에요.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요 3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38선 갈리는 과정에서 2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오대산만 남으니까, 월정사만 남으니까 이제 신흥사를 넣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리는 임진왜란 때 요 통도사 사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살입니다. 그리고 뇌살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대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대산 월정사의 중대에 뇌살이, 중대에 뇌살이를 모셨다.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궁은 이 2개가 있었어요. 그걸 남북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조선 중기까지 보공은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법흥사하고 정암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요게 4개의 사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1970년대쯤 돼서 갑자기 이제 설악산 봉정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정암이 뭘 갖다가 본을 따냐면 거기도 뇌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오대산 영향입니다. 뇌살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 아세요? 3번 오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봉정하면 3번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유형의 이렇게 썰을 푼 집단이 원간섭기 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그런 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이 막 떠오를 때 얼마나 그걸 많이 풀었냐면 사람들이 다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을 줄 뭐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림이라도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산도의 유행이에요. 집안에 놓고라도 싶은 거예요. 못 가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고려 중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38선쯤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를 그리면 우리나라에서 벨트를 그리면 거기에 이제 3개의 성산이 있거든요. 산 전체가 특구, 종교 특구로 묶여 있는 3개의 성산이 있어. 그게 맨 위에가 금강산, 법기보살도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 오대산, 문수보살도량, 그리고 그 좌측에 경기도 연천에 지장보살도량, 지장보살 그 원심원사 석대암입니다. 석대암. 그 3군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산들인데 그 셋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촉보와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봉정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연원을 내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고려 때부터 나오던 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어.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문헌에 보면 뭐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런 거에 그 거기에 고려 때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최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법기보살 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님들이 약을 판다.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그래서 그 건립 시점, 금강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라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러한 법기보살의 특구로 지정되는 거는 원간섭기하고 관련돼요.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최동쪽에 성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뜹니다.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총 권근 아세요? 조선 초기의 문신 양총 권근. 권근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갔더니 명나라 3대 영락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만났더니 그때 야 네가 조선에서 왔다며? 그러면서 너 시 잘 짓는다며? 내가 시제를 줄 테니까 시 한번 지어봐. 뭐 삼행시 짓기 요즘 뭐 그런 듯이 이렇게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이에요. 명나라 황제도 알 정도로 대단한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골로 갔죠. 참 인생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1970년대쯤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봉정암. 그래서 5대 보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60년대 아무리 높이 거슬러 올라가도 한 60년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대 보공, 4대 보공, 5대 보공 이렇게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뇌살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의 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강산도에 대한 것들 논문을 다 제가 썼어요. 제가 금강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뇌살이 이런 것도 제가 다 또 이렇게 저거 어렵거든.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이런 거 진기하지. 이 전골살이에 대한 기록도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이 전골살이 얘기도.
제가 지금 요즘 그 통도사 쪽에서 사지 만든다고 그런 건 제가 또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냥 믿고 들어. 믿고 들어.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오래된 건 뼈로 나온다. 뼈로 그냥 출토되는 게 오래된 거고 시대가 떨어지면 구슬 이렇게 이 정도까지 딱 하고 사리 이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승의 얘기, 지난 시간 지금도 있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 3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건가? 딱 한 부분을 찌그락하면 가장 중요한데 머리뼈, 정수리. 그 다음에 가장 단단한데 치아. 치아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뭘까? 자, 치아가 뭐 27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26개가 28개가 뭐 모르겠고 아무튼 이 중에서 하나 뽑아봐.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금니? 송곳니. 송곳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인간한테? 4개 있겠죠. 4개가 있겠죠.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인간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송곳니는 어차피 이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개처럼 뭘 물어뜯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곳니가 별로 그러니까 많이 퇴화되는 거죠. 그런데 송곳니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송곳니. 그래서 송곳니가 치사리 중에서는 송곳니를 더 높인다더라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개념을 가져요. 네, 개념을 가져요. 그리고 뼈 중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정수리 쪽이 제일 높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리가 어디 있냐면 요 3대 사리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피프리하와라고 들어보셨어요? 피프리하와? 석가족의 나라입니다. 석가족의 나라. 가비라국이 2군데 있어요. 2군데. 한 군데는 네팔에 있고 네팔하고 여기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네팔 쪽에 가비라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인도 쪽에 이렇게 이제 국경이 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팔 가비라국 부처님께서 사셨던 석가족 가비라국.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도 가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인도 가비라를 피프리하와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 말년에 석가족이 멸망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사촌 동생인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자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이제 코살라의 파사이 광이 이제 여자를 하나 보내주면 이제 왕비, 정실 왕비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후궁 비슷하게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하남이 홍길동을 보내죠. 딸이 아닌 건 아닌데 딸인 것도 아닌 사람. 홍길동의 위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하남하고 이렇게 좀 약간 천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여종을 건드린 거죠. 여종을 건드려서 그 사이에서 홍길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여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이 비두다따라고 하는 사람이고 비우리 왕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을 때 정변을 일으켜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 성 쪽으로 들어왔을 때 문을 안 열어줘서 성문 부여잡고 이제 나중에 굶어 죽거든요. 마가다국에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 보냈다가 그거 이제 뺀지 맞고 그 당시 마가다국의 왕은 아사세 왕이었고 뺀지 맞고 그 다음에 와서 성문 쪽에서 이렇게 결국 굶어 죽어요. 결국 굶어 죽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에게 원한이 있어요. 이 석가족에게 원한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석가족 나라에 갔다가 석가족 귀족들한테 좀 두드려 맞아요. 정황상 봤을 때 개망신을 당하고 두드려 맞습니다. 너는 천출이다. 그걸 종모법이라 그래요. 엄마의 피가 안 좋으면 아버지랑 관계없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왕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아무리 천민이라도 그거를 다 신원시켜 줄 수 있어요. 계급을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희빈 생각하시면 돼요. 장희빈 아들이 경종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출이든 뭐든 그냥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분제가 투철한 데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신분을 세탁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도 우리 엄마는 천민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홍판서는 신분 세탁을 못 해줘요. 홍길동 엄마를 신분 세탁을 못 해줘. 근데 왕은 숙종은 장희빈을 신분 세탁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왕은 특권으로 그게 가능한데 인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천민 피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조금 두드려 맞았던 뭐 이런 게 있어요. 욕을 엄청 먹어요.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애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 왕이 되고 석가족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 전멸시킬 때 마하남이 결국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죠. 족보로만 따지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동안만 도망가는 사람을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 묻고 안 나왔다는 거죠. 그때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만든 데가 인도갑이랍니다. 인도갑이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쪽 네팔갑이라는 사라졌고 이쪽 유민들이 도망쳐서 나와서 여기서 인도갑이라라고 하는 조그만 거를 하나 만들고 있을 때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8나라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서 탑을 만들거든요. 그 탑 중에 8개 탑 중에 하나로 석가족이 모셔간 사리가 모셔진 데가 피프리하와입니다. 피프리하와 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본 8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언제 나오냐면 1898년에 저 영국 사람이에요. 페페라고 하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뭘까? 그때 뭐 강국이고 이미 눈이 걔네들은 떠 있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잖아요. 저게. 저 시절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대한제국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상태 메롱이고 러시아에 붙어야 되는지 저게 일본에 붙어야 되는지 청나라에 붙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상황 정신 굉장히 못 차리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정신을 너무 뚜렷하게 차리고 있을 때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냥 싹 걷어당기고 있을 때 그때 뭐 미국도 그렇게 상태 안 좋을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때 발굴하고 유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영국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발굴을 했죠. 발굴을 했죠. 그게 지금 델리 박물관. 원래는 저기 캘커타 박물관 쪽에 좀 모셔져 있었는데 지금 델리 박물관에 저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뼈 편입니다. 뼈 조각입니다. 뼈 조각. 뼈 조각. 그래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유물에서 박바로 튀어나온 거니까 이건 뭐 따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타임캡슐. 묻어놨던 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물론 아쇼카 왕 때 열었었어요. 아쇼카 왕이 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열어서 84,000탑 만들 때 탑을 늘릴 때 그 사리들을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뼈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구슬이면 안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강승의 얘기랑은 약간 다르죠. 강승의 얘기할 때 보면 구슬 같은 거고 도끼로 쳐도 그러니까 쇠망치로 쳐도 모르겠어. 토르 망치로 치면 깨질려나? 근데 그렇게 해도 안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리의 논리적 층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프리하와 이 출토사리가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하나만 꼽으면 저는 저 사리를 꼽습니다. 저 사리를 꼽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막바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죠.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렇게 그리고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체계성을 갖춰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족보가 뚜렷한 거죠. 명품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싼 거는 명품도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훔쳐가면 팔 수 있는 명품이 있고 진짜 비싼 명품은요. 훔쳐가도 못 팝니다. 왜?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놓잖아요. 훔쳐가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도난당한 줄 알고 바로 잡아옵니다. 아 진짜예요. 이런 명품이 있어요. 이력이 추적된다니까. 뭐 비트코인 같이 다 추적이 돼. 이렇게.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도를 가면 저기 이제 델리 박물관에 있거든요. 인도의 델리 박물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산에 있는 거예요. 용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 사진은 찍는다. 사진은 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진 찍는다는 게 뭐냐면 박물관이 크니까 우리가 용산 국립박물관에 가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물 하나만 찍고 온다. 그러면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다다다다 가가지고 그 하나 딱 참배하고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딴 거 뭐 다 막혀도 내가 저거는 꼭 해야겠다. 그리고 델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해요. 시내가 방콕만큼 복잡합니다. 방콕만큼. 그래서 막 복잡할 때는 저 시간을 잡아놔도 길에서 막 막히고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데나 신호등 걸리면 뛰어 내려가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 친견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게 엄청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한 에너지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게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얀마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쉐다곤 파고다. 저건 진짜 아닙니다. 저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긴데 이 양곤이 예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는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주 아니면 개성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 가면 이 쉐다곤 파고다라고 대단한 게 있어요. 112m짜리 엄청나게 큰 입장료가 아마 우리 돈은 한 7,000원 할 겁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그거 굉장히 센 겁니다. 중국도 입장료가 비싸지만 저기는 국민소득과 대비해서 입장료를 보는 거니까요. 엄청 센데 7,000원 정도면 엄청 센 거예요. 자기네 국민한테는 얼마 안 받아. 무진장 맞는 거야. 무진장. 근데 가보면 탑이 얼마나 큰지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저기 탑돌이 한 3번 하면 선크림으로 떡칠하고 가도 얼굴에 버섯이 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있어요. 아, 이게 탑이구나. 우리는 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돌이 해봐야 잠깐 하고 오면 되잖아요. 승질 급하면 뭐 바로 이렇게. 저기는 한 3번 하면 참 1시간, 2시간 간다 진짜. 탑 진짜 크죠. 탑 진짜 크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탑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보리수 밑에 그 근처에 계실 때 그때 49일 동안 거기 계시거든요. 7일씩 7군데에 계셔요. 그게 지금 인도 부타가에 가면 그 7군데 성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때 한 3주차 정도 됐을 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기록마다 좀씩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제이팔이라고 하는 2명의 상인을 만납니다. 제위라고 하는 사람과 팔이라고 하는 사람. 이 2명의 상인을 만나는데 이제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가는 상단의 우두머리인데 그때 부처님을 뵙고 이제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니까 저때 이제 바루도 없었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어디다 음식을 받지? 이랬더니 뭐 사천왕이 나타나서 바루를 줬다. 그게 이제 돌바루다. 뭐 이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양을 당신이 받으시고 나서 이 저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부처님한테 머리카락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단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인도에는 들적이 많아요.
산적이 아니고 인도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니까 들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잘 털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 될 만한 걸 갖고 다니고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샥 보내버려도 이 사람이 존재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보부상을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산적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죠. 맨날 그 동네에서 보이는 사람이면 문제가 돼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상무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호신물로 머리카락을 이제 하나 받아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그 돈으로 탑을 세웠대.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탑을 세웠대. 그게 이제 성지가 되고 그거를 미얀마 사람들은 이게 쉐다곤, 이게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쉐다곤 파고다다. 그래서 쉐다곤 파고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에 있어요. 그 탑이. 바르에.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바르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현장 스님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면 미얀마는 동쪽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쪽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잖아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왜냐하면 소련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염원하는 게 뭐냐면 부동항 확보입니다. 소련이 땅은 되게 큰데 이게 상태가 메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어는 항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바다입니다. 바다 나옵니다. 바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시키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건이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좀 소련이 그게 어떻게 보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건이 미국으로 말하면 베트남 사건하고 비슷해요. 소련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베트남 사건 아시잖아요. 베트남에 발 한번 담갔다가 여기는 아닌 게벼. 여기는 뭐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그 바르에 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현장 스님이 자기가 보고 거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제2파리의 탑이다. 그래서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구라입니다. 미얀마에 있다는 이건 100% 구라입니다. 100%. 그럼 미얀마에 사리가 없느냐? 사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유일한 사리는 어디 있느냐? 실제로는 양곤, 같은 양곤이에요. 양곤에 까비에 파고다에 가면 있다. 세계 평화 탑이거든요. 요거 1953년에 요즘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만든 겁니다. 저기에 가면 부처님 사리가 있고 사립을 못 건넌 사리가 있어요. 저 사리가 진짜 중요하세요. 아니 쉐다곤이 아닌데 저기가 가장 성지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왜 저기를 얘기합니까? 이 사리는요 어디서 나온 사리냐면 산치네 탑에서 발굴된 사리예요.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그걸 이제 산치네 탑이 인도의 보팔이라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 보팔에 산치네 탑이라고 큰 탑이 있어요. 그 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큰 탑이 있어요. 거기서 발굴된 사리예요. 그 사리를 영국이 갖고 갔는데 인도가 나중에 반환해달라 그래요. 근데 유물은 발굴 한 팀에서 가져도 되지만 그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너네가 확보를 못한 거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영국에서 안 주는데 사리는 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마총을 발굴했어. 그럼 천마총에 나중에 가보세요. 그럼 제 말이 딱 맞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지만 그 뼈는 다시 그거를 거기다 묻어놨으니까 경건한 생각으로 해서 떠들지 마시고 참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내 문구가. 진짜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천마총에 가보시면. 그렇듯이 뼈는 유물이 아니니까 그건 다시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교신문에다가 박물관에 사리들이 많으니까 저거를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시초를 연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계종에서 그 사리를 반환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이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산치네탑 옆에 있는 사원에 그 사리들이 지금도 모셔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요 산치대탑만 가는데 그 옆에 사원에 그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이 사리가 다시 반환될 때 미얀마에서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이렇게 갈라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지, 신의 한 수.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불교국이 아니니까 뭐 그럼 그러든가 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된 사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지만 실제로는 족보가 확실한 발굴에서 나온 사리라는 거. 그래서 이 사리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냥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뭐 고고학적으로만 놓고 보거나 문헌적으로만 보면 이건 100%랍니다. 100%랍니다. 그리고 구라 중에 하나가 또 어디 있냐면 이 스리랑카. 스리랑카 하면 캔디의 불치사. 저거 뭐 너무너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적어도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리가 스리랑카로 온 지가 언제냐면 371년에 와요. 인도에서. 인도에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도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이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하고 아쇼카 왕의 따님이었던 상가미타예요. 상가미타가 보리수를 갖고 가요. 그게 아누다라프라의 보리수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수 사원에 있는 게 나중에 다시 저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죽었을 때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 그걸 죽이거든요. 맨 처음에 보리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리수 족보도 있어. 보리수 족보도. 부처님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있는데 이 보리수는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 부인이 1차 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쇼카 왕이 싹을 이렇게 틔워가지고 잘해서 키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뿌리는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상가미타가 스리랑카로 가져가는 거예요. 스리랑카가 어디냐면 여기. 로 가져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누다라프라가 그 당시에 옛날에 이게 중요한 우리 식으로 경주 같은 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보리수 사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토에 있었던 저 붓다가에 있었던 보리수는 이슬람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걸 다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 보리수. 그래서 저걸 위대한 보리수라고 그래요. 마하보디라고 그래요. 마하보디라고. 위대한 보리수. 그래서 그 보리수 사원이 스리랑카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리를 안 모시고 가요. 이 사람들이. 그때 사리를 모시고 갔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건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스리랑카에 사리가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371년이에요. 인도 본토에서. 고구려의 불교가 몇 년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372년입니다.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사리가 지천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연대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쇼카 왕 때 사리를 분배해가지고 탑을 만들 때 내 아들한테 내가 하나를 줘서 스리랑카에 가지고 왔어. 오케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때는 사리를 주지 않았고 371년에 인도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남인도 쪽에 칼링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칼링카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아쇼카 왕 때 이제 칼링카 전투가 벌어졌던 아마 그 동네일 거예요. 거기서 왕이 이렇게 꿈을 꿨더니 나라도 상태가 지금 전쟁 자꾸 내전이 일어나고 뭐 흉년 들고 이런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야, 사리를 스리랑카로 보내.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자기 딸한테 해서 보내줬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800년 된 것 같은데 그 사리를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조금 너무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리예요. 그 사리. 그게 나중에 이쪽이 8세기에 아누다라프라가 폐허가 되면서 타미린이 침공해 와서 폐허가 되면서 나중에 캔디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저걸 저런 식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리를 직접 보면 치사리인데 이만합니다. 송곳니인데 이만합니다. 이게 건봉사 사리 보셨어요? 건봉사 사리는 이만합니다. 아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손톱 정도.
그래서 야 저거 치사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딱 치아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만합니다. 야 입 안 다물어질 것 같은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치아 숭배가 인체 몸에서도 있지만 큰 동물의 이 송곳니를 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호랑이의 송곳니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 호랑이의 전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이빨 숭배 신앙으로 바뀐다고 나중에. 치아 숭배도 있고, 그러니까는 치아 숭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아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이고 거기에서도 가장 정수가 모인 거는 송곳니예요. 송곳니.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인간에게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큰 동물에게도 존재했어. 큰 동물.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의 이런 송곳니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거나 뭐 장식으로 하면 모든 삿된 귀신이나 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그 전기가 무서워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치사리, 불치사에 모셔진 치사리인데 이거를 또 얼마나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쉐다곤도 엄청나게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포를 치거든요. 약을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파는데 저 스리랑카에 가면 또 불치사 관련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거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옛날부터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이 법문사 같은 경우는 또 재밌어요. 여기도 아쇼카 왕이 모셨다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는 1981년도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짜 진기한 타임캡슐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 법문사의 사리에 얽힌 이야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중국 불교가 규격을 잡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 그러면 다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국에 하나의 사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이 법문사 사리, 법문사 사리 손가락뼈입니다. 그래서 지골이라고 해요. 지골.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47m짜리 탑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오래된 탑이에요. 그게 가능해? 라는 식의 개념입니다. 이게 반만 무너집니다. 81년에 무너졌는데 발굴을 86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한 5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아유, 대충 발굴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쌓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밑에를 열었는데 밑에 엄청난 게 있어요. 지하 궁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었더니 당나라 때 타임캡슐이 그대로 열렸어요. 요때 발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리이적이라 빛이 뿜어져 나와요.